미인과 동거하게 된 호랍이. 옛날 부인을 잃고 아들 둘과 함께 사는 김생이라는 호랍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힘들게 농사를 지어 두 아들을 장가 보내고 혼자 살고 있었죠. 그는 그동안 아들 둘을 키우느라 재혼 생각도 하지 않고 아이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다 키운 아들들을 장가 보내고 나서 홀로 남으니 문득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들들을 키우느라 생각도 하지 않았던 재혼을 고려해 보았지만 주위에 자신의 마음에 쏙 드는 과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농사일을 하며 혼자 밥을 차려 먹는 외로운 생활을 이어나갔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인이 화장품을 사달라며 김생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장사보다 기생일에 더 어울리는 엄청난 미모를 갖고 있었기에 김생은 그녀에게 어찌하여 화장품을 팔러 다니느냐고 물었죠. 아니 그나짝이면 부잣집에 재가를 해서 평생을 먹고 살 수도 있었을 텐데 뭔 사정이 있길래 이리 힘들게 매분구 일을 하십니까? 그 말에 여인은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리 좋게 봐주시니 감사할 따름이네요. 물론 영감님 말씀대로 저 좋다는 남정네가 여럿 있었죠. 하지만 이 몸이 무슨 팔자를 타고났는지 젊어서는 한 곳에 오래 있지 못해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며 산세 구경하며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런 생활도 지쳐서 어디 한 곳에 정착해 살고 싶은데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절 받아주는 곳이 없지 뭡니까? 맘 같아서는 어디 혼자 사는 호랍이한테 재취해서 살고 싶네요. 믿기지 않는 말에 김생은 말했습니다. 이리 보니 당신이나 나랑 비슷한 처지군요. 저도 아들 둘을 키우고 장가 보내느라 재혼을 못하고 혼자 살고 있었는데 저와 같은 삶을 산 여인을 만나니 이리 반가울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인데 혹시라도 괜찮으시다면 이 집에서 함께 살며 남은 생을 편안히 보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그게 참말입니까? 정말 그리해도 되나요? 여인은 김생의 말에 기쁜 표정을 지으며 재차 물었고 그날부터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 김생에게 아침상을 차려주었는데 몇십 년 만에 남이 차려준 밥상을 받은 김생은 기뻐하며 수저를 떴습니다. 그녀의 음식 솜씨가 뛰어나서인지 김생은 순식간에 밥 한 그릇을 뚝딱 해치웠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여인이 말했죠. 서방님 입맛에 맞지 않을까 걱정하였는데 이리 잘 드시니 괜한 걱정을 했나 싶습니다. 어느샌가 서방님이라는 호칭을 붙인 여인. 김생은 그 호칭이 싫지만은 않았죠. 그래서 답했습니다. 이쁜 마누라가 이리 잘 차려준 덕이네. 마누라 손만 이쁜지 알았더니 음식 솜씨조차 이리 이쁘구만. 김생이 아침밥을 먹고 농사일을 나간 사이 여인은 호랍이 혼자 살고 있던 집을 깨끗이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점심때가 되어 새참을 갖고 논으로 향했죠. 오랜만에 받아보는 새참에 김생의 입은 귀까지 찢어졌는데 기뻐하는 그를 놔두고 여인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 밀린 집안일들을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저녁이 되었고 일을 마치고 온 김생에게 정갈한 저녁밥상을 차려준 여인. 김생은 마누라가 내조해주는 하루를 보내니 이제서야 사람답게 사는구나라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저녁 밥상을 물리고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이불에 누워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둘의 궁합이 어찌 잘 맞던지 둘은 새벽까지 서로를 탐했는데 이러다 늦둥이를 보면 어찌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마누라란 것이 이리 좋은 것인데 어찌하여 내 삶은 뒷전으로 하고 아들놈들을 키우느라 내 생을 허비했을까? 그래, 이제라도 내 삶을 찾아야겠다. 이 사람과 죽을 때까지 함께해야지. 며칠이 지난 뒤 김생은 한결같이 자신에게 잘해주는 여인에게 특별한 선물을 해줘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하여 시장에 나가 옷가락지를 사주었죠. 하지만 그녀는 돈 아깝게 어찌 이런 것을 해주냐며 김생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무슨 돈이 있다고 이리 비싼 것을 사주신단 말입니까? 다 늙어 주름진 손에 옷반지가 어울리지도 않는데 차라리 이것으로 쌀이나 사시지. 뭐하러 이런 것을 사주신답니까? 그리 말했지만 말하는 것과 다르게 손가락에 낀 가락지를 보며 흐뭇하게 웃는 여인의 모습에 김생은 또 한 번 반했습니다. 그래서 말했죠. 괜찮네 마누라. 내 평생 열심히 일해서 이런 것쯤은 사줄 수 있는 여력이 되네. 이거 하나뿐이겠는가?
10개라도 사줄 수 있네. 네, 참말입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라는 그녀. 당연하지. 그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돈이 얼마인데. 저 뒷산에 있는 돈이며 그 옆에 있는 돈이며 다 내 것이라네. 그러니 앞으로도 이것저것 많이 사줄 테니 나와 같이 행복하게 잘 사세나. 아, 그리 부자인 줄 알았다면 비녀도 하나 사달라고 말하는 건데. 여인은 웃으며 농을 건넸고 그 말에 김생은 다음 장에 이쁜 비녀를 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튿날 김생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밥을 먹고 농사일을 나갔습니다. 헌데 그날따라 매일같이 새참을 가져오던 여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집안일이 그리 바쁜가? 김생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곤 이웃 농부의 새참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농사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갔죠. 한데 언제나처럼 저녁상을 차려놓고 자신을 반갑게 맞이해주던 부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생은 뭔가 이상하다 생각했죠. 그리하여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방 안에는 도둑이라도 들었는지 어지럽게 놓여진 옷가지들과 서랍이 열려있는 장이 보였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거지? 설마 그 사이에 도둑이라도 들었나? 김생은 그제서야 일이 단단히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장에 숨겨놓은 집문서와 땅문서를 찾아보았죠. 하지만 역시나 그것들은 온데 간데 없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사람을 잘못 들였구나. 그제서야 김생은 그녀가 자신의 집문서와 땅문서, 숨겨놓은 폐물을 가지고 도망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땅을 치고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는 없어진 재산보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에게 배신당한 상처가 더욱 아팠습니다. 그리하여 당장 대들보의 목을 메어 목숨을 끊으려고 했죠. 하지만 아들놈들의 생각에 쉽사리 실행에 옮기지 못했고 대신 죽더라도 그녀는 죽이고 죽는다며 이를 바득바득 갈았습니다. 그리하여 김생은 장독대 아래에 숨겨놓은 비상금을 꺼내 그녀를 찾으러 떠났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가며 전국을 떠돌아다닌 지 몇 달이 지나고 그는 어느 마을 주막에서 녹초가 된 심신을 국밥으로 달래고 있었죠. 그때 김생의 귀에 청년들이 하는 얘기가 들려왔고 자세히 귀를 기울여 보니 도망간 여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기 최진사 댁 어르신이 새 장가를 들었는데 그게 엄청난 절세 미인이라고 하더라고. 그래? 어찌하여 그 여인을 알게 됐는데? 그 여자가 예전 화장품을 팔러 다니면서 이 마을 저 마을 옮겨 다녔나 봐. 근데 마침 최진사 어르신네 들렀다가 둘이 눈이 맞아 살림을 차린 거지 뭐야. 그 말을 들은 김생은 국밥이 입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허겁지겁 삼키고는 주모에게 최진사 댁이 어디냐 물어보았습니다. 그의 물음에 주모는 친절하게 집을 가르쳐 주었고 김생은 그 길로 낫 하나를 사들고는 최진사 댁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서 본 최진사네 집은 엄청나게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생은 주눅들지 않고 대문을 발로 차며 마님에게 볼 일이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노비가 나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니, 미친놈이 우리 어르신 댁 대문을 발로 차느냐? 여기가 최진사 어르신 댁인 걸 모르느냐? 한 번만 더 그리 찾다가는 발모가지를 분질러 버리겠다. 최진사건 개진사건 내 놈이 자신 있다면 어디 그리 한번 해보거라. 대신 내 발목이 먼저 분질러지나 아니면 내 놈의 모가지가 먼저 떨어지나 알아보자꾸나. 김생은 악에 받쳐 금방이라도 노비의 목을 낫으로 썰듯 노려보았습니다. 노비는 그의 눈빛에 잠시 주춤거렸죠. 그때 밖이 소란스러워서인지 마님이라는 여인이 나와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길래 이리 시끄럽느냐? 현재 어르신이 출타 중이라고 내 놈이 아나무인으로 마구 떠들어대는 게냐? 그리고 미친놈은 어서 매로 다스려 내쫓아야 하지 않겠느냐? 죄송합니다, 마님. 다만 저 차가 무턱대고 마님을 찾으면서 대문을 발로 차길래 어쩔 수 없이 큰 소리를 냈습니다. 노비의 말에 김생의 얼굴을 본 여인은 깜짝 놀라 말을 잇지 못했죠. 그 모습을 본 노비가 말했습니다. 마님, 아는 사람입니까? 노비의 물음에 정신을 차린 건지
여인은 금세 표정을 누그러뜨리고는 김생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오라버니, 제가 재혼을 했다는 소식에 한달음에 오신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기별을 하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아, 여서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어서 방으로 드시지요. 김생은 그녀가 오라버니라 부르며 자신을 반가워하자 몹시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그녀의 손에 이끌려 방 안으로 들어가게 됐죠. 하지만 여기서 그녀의 기에 눌릴 수 없다 생각한 그는 손에 들려있던 낫을 다과상에 내리찍으며 무서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년이 내 전 재산을 들고 도망친 것도 모자라 어느 멍청한 부잣집 영감을 꼬셔 마님 행세를 하고 있다니. 처음에는 너를 죽이려고 동네방네 찾아다녔지만 일이 잘 사는 것을 보니 최진사라는 양반에게 그동안의 진실을 말하고 내 년을 쫓아내게끔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자 여인이 커다란 보자기를 상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이제서 지나간 일 말해 뭐 하겠습니까? 제가 재물을 훔쳐 달아나긴 했지만 그것으로 인해 이렇게 좋은 집안의 마님 자리를 꿰차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동안의 모든 것은 저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자, 이것을 보십시오. 제가 오라버니께 가져간 돈의 3배입니다. 그러니 이 돈으로 지나간 일은 잊고 다시 새 살림을 시작하는 것이 어떠한지요? 이 돈이면 몰락 양반집의 딸과 재혼할 수 있을 정도의 큰 돈입니다. 이까지 돈으로 내 울분이 풀릴 줄 아느냐? 그러자 여인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를 죽이고 관아에 잡혀가시던지요. 아니면 저희 정체를 고하고선 빈손으로 돌아가시던가? 한데 그리하면 뭐 하나 이득될 것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 돈으로 집하고 땅을 사서 재혼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는 그녀의 말에 김생은 이를 부득부득 갈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여인을 죽이지 못해 이가 다 달아 없어질 지경이었죠. 그렇지만 가만 생각해보면 그녀의 말도 일리가 있는 법. 김생은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보따리를 가지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김생이 나가는 뒷모습을 본 여인은 오라버니 그동안 기별을 못해 죄송했습니다. 한데 앞으로도 소식 전해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 하는 말인데 앞으로도 만수무강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철면피 같은 모습을 본 김생은 질색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등에 짊어진 보따리 때문에 발걸음이 무거운 건지 아니면 재물에 눈이 멀어 사람을 벌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무거운 건지 자신도 알아채지 못하고 말이죠. 가슴에 큰 점이 있지 않소? 과부를 처음 본 선비의 말. 옛날 김씨 성을 가진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마을에서 가장 이쁜 처녀와 결혼하여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듬해 병으로 아내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속세의 미련이 없어진 그는 가지고 있던 집과 땅을 팔았고 그 돈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유랑하는 한량의 삶을 살았습니다. 선비는 기품이 있고 글도 잘 지어서 머무는 곳마다 사람들이 좋아했고 그로 인해 잠자리도 수월하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얼굴도 번듯하여 하룻밤 수청을 들려하는 여인들도 많았죠. 그때마다 선비는 먼저 떠나보낸 아내가 생각나 그 모든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혹시라도 아내가 하늘나라에서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른 여인을 옆에 두지 못하겠다. 그냥 이렇게 여인을 멀리하고 혼자 살다가 나중에 저승에서 아내를 만나 회포나 풀어야지. 그날도 바람 따라 구름 따라 길을 걷다가 어느 마을에 도착한 선비는 지친 몸을 달래려 느티나무 그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술 한 병을 마시고 난 뒤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었죠. 선비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선비는 어느 깊은 숲속에 혼자 덩그러니 서 있었는데 오싹한 느낌이 들어 서둘러 숲을 빠져나가려고 했죠.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나갈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생시인지 꿈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던 선비는 점점 초조해져만 갔습니다. 여긴 대체 어디고 난 왜 이곳에서 나가지 못하는 것이냐. 불안한 마음에 한참을 헤매고 있던 선비 앞에 저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눈이 부실 정도로 밝았고 동시에 따뜻했죠. 그래서 선비는 자신도 모르게 무작정 빛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참을 빛을 향해 걷다 보니 작은 연못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연못 한가운데서 피부가 새하얀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죠. 순간 선비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죽은 아내와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가슴 가운데 박힌 큰 점만이 아내와 달랐고 그렇기에 달려가 품에 안으려는 충동을 가까스로 억누를 수 있었죠. 하지만 닮아도 너무 닮았기에 선비는 그녀의 목욕하는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찌 저리 예전 부인과 닮았을까? 가슴에 있는 점만 아니라면 나도 모르게 달려가 안을 뻔했네. 순간 누군가의 인기척을 느낀 그녀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선비와 눈이 딱 마주쳤죠. 선비와 눈이 맞은 그녀는 놀라서 황급히 몸을 가리고는 말했습니다. 누구시길래 아녀자 홀로 목욕하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신단 말입니까? 보아하니 학문의 뜻을 둔 선비님 같은데 어찌하여 남봉꾼 같이 이리 천박하게 구십니까? 넋을 잃고 쳐다보던 선비는 처녀의 말에 정신을 차렸고 이내 고개 숙여 잘못을 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부러 훔쳐본 것은 아니고 지나가는 길에 언뜻 보았는데 죽은 제 마누라와 너무 닮아서 그만. 정말 죄송합니다. 선비의 진심 어린 사과의 여인은 이내 마음을 누그러뜨렸습니다. 그러고는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가 선비에게 말했죠. 아무리 잃어버린 부인을 닮았다 하더라도 사내 대장부가 어찌 이리 몰상식한 짓을 한단 말입니까? 앞으로 이런 경우에는 기척을 내시어 옷단속할 시간을 주십시오. 네, 그리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제가 선비님의 죽은 아내분을 닮았다 하셨는데 그리 똑같습니까? 네, 진심으로 아내가 다시 살아 돌아온 줄만 알았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니 진심인 것 같군요. 그리고 보아하니 부인을 너무나 사랑하셨던 것 같은데 어찌하여 안 사람의 상을 치르게 됐는지 여쭤봐도 될런지요. 선비는 여인의 말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하여 소매로 눈물을 훔치고는 이내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나갔죠. 몇 년 전에 마을에 큰 역질이 돈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아내도 그 몹쓸 병에 걸리고 말았죠. 그래서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가 약도 지어 먹이고 유명한 무당을 찾아가 굿도 해보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향한 연정이 채 가시기도 전에 먼저 떠나보내고 만 것이죠. 그러고 나니 하늘이 미워 소중한 인연을 앗아간 하늘이 미워 세상을 등지고 이리저리 떠돌아 다녔습니다. 한데 여기서 죽은 부인과 똑 닮은 당신을 만나게 되니 뭐라 말을 잇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인연인 건지 하늘의 뜻인 건지. 선비의 말을 듣고 있던 여인은 동정심이 일었는지 그의 손을 꼭 잡고 슬피 말했습니다. 저 역시 작년에 병으로 남편을 잃고 외롭게 혼자 살고 있었는데 이리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을 만나니 맘이 아리면서도 인연이 아닌가 싶은 생각에 기쁘기도 하네요. 저는 이 마을 초입에 있는 작은 초가집에 살고 있는데 이것도 인연이라 생각되신다면 꼭 저를 찾아와 주셨으면 합니다. 그 말을 끝으로 선비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선비는 죽은 아내가 그리워서 이런 해괴망측한 꿈을 꾸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말한 대로 이것이 인연이라면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었기에 그녀가 살고 있는 마을로 향했죠. 그리고 마을 초입에서 조그마한 초가집을 찾았습니다. 초가집은 찾기 쉽게 외로이 동떨어져 있었는데 선비가 문 앞에서 주인을 부르려는 찰나 빨래를 널러 나온 여인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진짜였구나. 그 꿈에 나온 여인이 진짜였구나. 꿈에서 본 여인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집주인을 보자마자 선비는 놀라서 입을 벌리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을 보고 놀라는 선비와는 달리 그녀는 선비를 보고도 아무렇지 않아 했죠. 오히려 처음 보는 듯한 얼굴을 하고는 물었습니다. 리신데 남의 집 앞에서 입 벌리고 멍하니 서 있으십니까? 혹시 하늘에서 감이라도 떨어질까 그러시는 겁니까? 자신을 처음 보는 듯한 여인의 모습에 선비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그럴 것이 선비 혼자 꿈에서 여인을 본 것일 뿐 둘이 실제로 만나는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선비는 인사를 건넨 뒤 이내 침착하게 자신이 꾼 꿈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꿈 얘기를 하자 여인은 오히려 선비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황당한 말을 어찌 믿으라는 말씀이십니까? 가뜩이나 작년에 남편을 보내고 나서 혼자 사는 저를 어찌 해보려는 사내들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 선비는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여인이 야속했습니다. 하지만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니 그녀의 태도도 이해가 갔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남자가 꿈에서 자신을 봤다고 이게 인연이라고 말한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리하여 선비는 뒤로 돌아 가던 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득 생각이 났는지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죠. 속세에 정을 두지 않기로 한 지 오래 때문에 저는 당신을 어찌 해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거짓말쟁이로 비춰지는 것이 싫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가슴 중앙에 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꿈에서 보긴 했는데 그것이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그제서야 여인은 선비의 말이 거짓이 아닌 진실임을 알았습니다. 안 그래도 서방님을 보내고 여인 홀로 사는 것이 외로워. 요 며칠간 정한수를 떠놓고 천지신명님께 빌었습죠. 제 인연을 데려간 대신 남은 평생을 함께할 다른 인연을 보내달라고. 처음에 선비님이 찾아오셨을 때 하늘이 보내준 인연인가 하여 긴가민가 했는데 그게 맞았나 봅니다. 저희 부모님과 죽은 서방님만이 아는 제 점의 위치를 그리 자세히 아시다니요. 하늘이 저희 둘의 인연을 이어주려고 서방님의 꿈에 제가 나타났나 봅니다. 여인은 놀람 반 기쁨 반 섞인 목소리로 말하고는 선비에게 하룻밤 묵고 가라고 청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차려준 뒤 밥상을 물리고는 함께 밤을 보냈죠. 그리고 그 날부터 둘은 여인의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마을 청년들은 눈독 들였던 과부가 이름 모를 떠돌이와 같이 사는 것을 보곤 샘나서 둘의 사이를 이간질하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선비가 해준 꿈 이야기를 듣고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며 둘의 사이를 축복해줬다고 합니다. 그 놈에게 몸까지 준 것이냐? 오랑캐에게 잡혀간 아내. 예전 산사에서 과거 시험을 공부하던 선비가 있었습니다. 선비 외에도 관직의 뜻을 두고 같이 공부하던 하구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들은 저리를 지킨 사대부와 부녀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가만히 듣고만 있던 스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사대부가 그리 절에 있다고? 부녀자가 그리 지조가 있다고? 허허, 가소롭구나, 가소로워. 그러자 가만히 듣고 있던 선비가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해도 한낱 중에 불과하거늘 어찌 그리 함부로 말한단 말이냐? 그리고 이곳에서 부처님을 모시느라 속세의 연을 잘 모를지언데 뭘 안다고 짓거리냔 말이다. 그러자 순간 당황한 스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이 노승이 망령이 들었나. 선비님들 앞에서 갑자기 성을 내다니. 하지만 마침 옛일이 생각나 이처럼 망언하였으니 너무 나무라지 말아주시오. 그리고 이왕 일이 이렇게 됐으니 내 마음속에 켜켜이 쌓아 두었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리 아나무인으로 성을 냈는지 한번 들어보자꾸나. 노승은 선비들의 앞에 앉아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소승도 예전에는 사대부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정해준 짝과 결혼해 행복하게 살았었지요. 다행히도 제 부인은 제주도 용모도 뛰어난 사람이었고 그렇기에 부부간의 정도 매우 돈독하였지요. 하지만 세상도 참 무심하시지. 정충년 난리 때 그만 오랑캐에게 잡혀가 버렸지 뭡니까. 난리 끝나고 주위 사람들은 잡혀간 아내를 잊고 다른 일을 들이라고 말했지요. 하지만 저는 아내를 너무 사랑했기에 그럴 수 없었고 결국 전답을 팔아 오랑캐 나라 심양으로 떠났지요. 스님의 말에 노한 마음을 진정한 선비가 물었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여인이었소? 사람을 어찌 가치로 매길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중한 것이지요. 비록 부모님이 정해졌다고는 하나 저는 부인을 정말 사랑했고 다시는 없을 천생연분이라 생각했지요. 그렇기에 심양으로 떠난 것이었고 그곳에서 마을이란 마을은 다 다니며 부인의 생사를 묻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몇 달을 수소문한 끝에 겨우 조선에서 데려온 여인과 같이 살고 있다는 오랑캐의 소문을 들었죠. 그래서 바로 그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한데 가는 도중에 부인과 같이 끌려갔던 여종을 만났지 뭡니까. 그녀는 오랑캐의 심부름으로 시장에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저를 보더니 기뻐하면서 눈물을 금치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르신, 정말 어르신이 맞습니까?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어찌하여 이 먼 곳까지 오셨단 말입니까? 내 너를 보니 제대로 찾아왔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다행이다, 다행이야. 한데, 내 마님, 내 부인은 지금 어디 있느냐? 무사하기는 한 거냐? 저 뒤에 있는 집에 계십니다. 집주인 오랑캐 놈은 사냥을 나갔고요. 그러나 나리와의 예정은 버리고서는 오랑캐와 정이 들어버렸으니 만나보셔도 좋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어찌 그런 말을 하느냐? 사대부 집안의 부인이 그리 쉽게 저리를 저버릴 수는 없다. 내 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으니 집까지 안내하거라. 이제서 하는 얘기지만 그 말을 듣고 저는 멈춰야만 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잊고 그냥 돌아와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부인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여종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 문을 열었죠. 그리고 꿈에 그리던 그녀를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생각과는 다르게 그녀는 기뻐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을 찾아온 저를 책망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어쩌자고 이제서 저를 찾아오신 겁니까? 아니 말을 어찌 그리 섭하게 하시오. 내 당신을 찾아오느라 모진 고생을 다 했소. 근데 당신의 반응이 이리 박한 것을 보니 그 오랑캐 놈에게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다 준 모양이구려. 사대부 집안의 여인으로서 저리를 지키지 못한 것이 부끄럽지도 않소? 저리? 그 개똥 같은 저리가 밥 먹여준답니까? 지키면 죽지 않고 살게 해준답니까? 그녀의 날이 선말에 저는 서글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리를 우습게 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는 다신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아무래도 오랑캐와 같이 살다 보니 우리의 것을 다 잊은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오랑캐가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몸을 피하려고 이리저리 둘러보았는데 부인이 저를 다락방으로 안내했죠. 그러고는 숨소리도 내지 말라고 자신이 오랑캐를 데리고 밖으로 나갈 테니 그때 빠져나와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했죠. 저는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말대로 다락으로 올라가 숨 죽이고 있었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틈새로 밖을 내다보았죠. 그런데 글쎄 아내가 오랑캐에게 귓속말로 뭐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고는 제가 숨은 다락방을 손으로 가리키는데 그제서야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을 둘러보니 마침 옆에 작두가 있어 그것을 들고는 오랑캐놈이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었죠. 역시나 그녀가 저를 팔아넘긴 게 맞았는지 오랑캐는 칼을 들고는 다락으로 조용히 올라오고 있었고 그때를 놓치지 않고 재빨리 문을 열어 들고 있던 작두로 놈의 목을 그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간신히 목숨은 건졌구나.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면 되겠구나 했는데 갑자기 부인이 죽은 오랑캐의 칼을 들고는 저에게 소리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잡혀갔으면 잡혀간 곳에서야 안녕을 빌어주면 되지. 왜 잘 살고 있는 저를 굳이 찾아와 제 서방님을 죽인단 말입니까? 서방님이라니요. 자신을 찾아 먼 곳에서 온 서방님이 앞에 있는데 다른 남자를, 그것도 오랑캐를 서방님이라 부르다니요. 어찌됐든 그녀는 그 말을 마치고는 저에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이왕 일이 이렇게 된 거, 과부로 살고 싶어서 옛 서방도 죽이려고 했던 건지.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아내도 죽이고 말았습니다. 비록 오랑캐에게 몸과 마음을 준 여인이었지만 목숨을 뺏을 생각은 없었는데 제 몸을 지키려고 하다가 그리 되었죠. 부인을 자신의 손으로 죽였다는 죄책감 때문이었는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고 먼 산만 바라보던 노승에게 선비가 말했습니다. 그 후로 어찌 되었습니까? 노승은 다시 선비들에게 고개를 돌리고는 허탈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뒤로 여종과 함께 빠져나와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전 재산을 팔아 데리고 온 여종에게는 집과 땅을 주고 나가 살게 하였고 집에서 살던 노비들에게는 남은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슬하에 자식들도 없었기에 몸만 빠져나와 속세를 버리고는 이렇게 부처님을 모시게 된 것이지요. 그것도 벌써 수십 년 전의 일이네요. 말을 마친 노승은 저녁 예불을 드리러 가야 한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노승의 옛 일을 들은 선비들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여인의 절개에 관해 열띤 토론을 나누었다고 하죠. 재주와 용모가 남보다 뛰어나면서 덕까지 갖춘 여자는 드뭅니다. 그리고 만약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 또한 재주와 용모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면 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아이를 낳아주겠나. 두 남편을 섬긴 여인. 예전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혼할 때가 되자 아버지가 정해준 남자와 결혼했고, 결혼해서는 살림과 내조를 잘해 집안에는 항상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느닷없이 남편이 이름 모를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일도 하지 못하고 집에서 꼼짝없이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어쩔 수 없이 남편 대신에 일을 하기 시작했죠. 낮에는 부잣집에서 식모로 일하고 밤에는 남의 옷을 바느질해서 품삯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약값이 너무나도 비쌌기에 그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세는 점점 기울기 시작했고 급기야 집을 팔고 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던 부부는 여러 마을을 떠돌아다니며 밥을 얻어먹고 잠을 청하는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말 그대로 죽지 못해 사는 것이었죠. 어느 날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부부의 앞에 부자로 보이는 대감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처지가 딱해 보이는 부부에게 자신의 집으로 들어와 살라고 말했습니다. 대가 없는 친절은 없다지만 부부는 그런 것을 신경 쓸 처지가 아니었기에 연신 고맙다며 대감에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러고는 대감의 노비를 따라 집으로 향했죠. 대감의 집은 한눈에 봐도 부잣집이라는 것을 알 정도로 커다란 기와집이었는데 노비는 부부를 데리고 집의 맨 끝에 있는 사랑채로 갔습니다. 노비를 물러보낸 뒤 대감이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이곳에서 지내면 되네. 눈치 보지 말고 편히 지내게나. 아이고 어르신, 참말로 이 방에서 지내도 됩니까? 한 입으로 두 말 하겠나? 걱정 말고 편히 지내다 가게나.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 날부터 부부는 사랑채에서 살았습니다. 물론 부잣집 대감이 편히 지내다 가라고 했지만 양심상 그리 할 수는 없었기에 부인은 대감네 부엌에서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죠. 당시 그들이 신세지던 부잣집 영감은 아내와 자식을 병으로 잃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식모와 여종, 노비들이 집안일을 도맡아 했기에 굳이 부인의 도움은 필요가 없었죠. 하지만 부인은 남편이 병을 앓아 하루 종일 누워만 있는데 자신 또한 그리하면 눈치가 보여서 부엌에서 일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네, 그냥 편히 지내다 가라니까 왜 집에서 식모 일을 하는 건가? 부인이 부엌에서 일하는 것을 보자 대감이 혀를 끌끌 차며 말했습니다. 어찌 부부가 큰 은혜를 입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보은하고자, 제 마음이 편하고자 하는 일이니 이해해 주십시오. 얼굴만 고운 줄 알았더니 마음씨 또한 곱구나. 대감은 부인을 향해 흐뭇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 대감이 은밀하게 부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아까 자네가 부엌에서 한 말을 기억하는가? 내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 일한다고 하지 않았나? 네, 대감님. 비록 다 보답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였기에 그리했습니다. 기특한지고. 그럼 혹시 내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자네는 그것을 할 용의가 있는가? 내 이것을 물어보려고 자네를 부른 거라네. 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응당 최선을 다해야겠죠. 그래? 할 수 있는 일이면 최선을 다하겠다라. 그럼 내 자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함세. 내 자식을 하나만 낳아주게나. 네? 잠시의 침묵이 흐르고 대감이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병으로 아내와 자식을 잃고 혼자 살고 있다네. 그리고 3년 상을 치른 후 나에게 재취 자리를 권하는 매파들이 문지방이 닳도록 집안에 들락날락했지. 하지만 이 늙은이에게 시집 오겠다는 여인들은 모두 내 재물에만 관심이 있을 뿐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쯤은 모두 다 아는 사실 아닌가. 그래서 재혼은 포기하고 지금껏 혼자 살아왔다네. 물론 지금도 새로운 사람을 집안에 들이겠다는 생각은 없지. 다만 네, 말씀하십시오.
다만 내 뒤를 이을 아들 녀석 하나쯤은 남겨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자꾸만 든단 말이야. 이 많은 재력을 물려줄 자식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냔 말일세. 그래서 자네에게 부탁하는 걸세. 아니, 저처럼 천한 것이 어찌. 그리고 대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 이미 임자가 있는 몸입니다. 부인이 되라는 말이 아니네. 내 남편 있는 여인을 탐할 정도로 도리 없는 자는 아니니까. 다만 내 뒤를 이을 아들 하나만 낳아달라고 말하는 거네. 부인은 느닷없이 자신의 아이를 낳아달라는 대감의 제안에 어떠한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대감이 이어서 말을 꺼냈죠. 그럼 이리 하는 게 어떻겠나? 만약 자네가 내 자식을 낳아준다면 내 당신 남편에게 마을에서 제일 가는 의원을 붙여줘 병이 낫도록 최선을 다하겠네. 그리고 병이 나아도 그를 내쫓지 않고 형제같이 지내면서 함께 할 것이네. 내 약조하겠네. 여인은 대감의 제안을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만 생각해 보니 거절했다가는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과 상의한 다음 답해주겠다고 했죠. 그러고는 사랑방으로 가서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는 부인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니 저 미친 영감탱이가 노망이 들었나? 어찌 임자 있는 부녀자에게 이런 개떡 같은 제안을 한단 말이오? 어쩐지 처음 보는 우리를 먹여주고 재워준다 했을 때 알아챘어야 하는 건데. 한데 부인은 그러면 그 제안을 수락한 거요? 설마 그리하진 않았겠지요? 아니요, 서방님. 저 역시 그 말을 듣고 뭐라 답할지 몰라 서방님과 상의하고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상의하고 할 게 뭐가 있어? 당장 거절하고 나왔어야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오? 어서 이 집에서 나갑시다. 남편은 지팡이를 짚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다리가 몸을 지탱하기 힘들어했기에 곧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본 부인이 말했습니다. 서방님, 거절하기에는 우리 처지가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만약 거절해서 쫓겨나기라도 한다면 예전처럼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동냥하고 다니던 그 시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서방님은 몸도 성치 않잖습니까? 그나마 이곳에서 편히 쉬면서 조금이나마 걸을 수 있게 되었는데 다시 밖으로 쫓겨나면 어찌합니까? 그리고 곧 겨울이 다가오는데 만약 쫓겨나 다시 거리로 나앉게 된다면 필히 봄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남편은 부인의 말에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분하지만 그녀의 말도 일리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한참을 생각하고 고민하던 남편은 부인에게 힘들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하시오. 남편의 힘겨워하는 목소리에 부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순간 같이 도망갈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남편의 병을 낫게 하려면 자신을 희생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남편에게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기고는 대감에게 갔죠. 그래. 이제야 결심이 섰는가? 늦은 밤, 침소를 방문한 부인을 대감은 반갑게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부인은 뒤로 돌아 저고리를 풀고는 이내 대감의 옆자리에 누웠죠.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저희 남편에게 좋은 의원을 붙여주신다는 약조는 잊지 않으셨겠지요? 물론이네. 선비의 절개는 거짓없이 약속을 지키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나. 걱정 말게. 당장 내일부터 용하다는 의원을 붙여줄 테니. 대감은 그리 말하고는 부인의 몸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녀는 대감의 손길을 그대로 받아들였죠. 그러고는 이내 대감의 품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대감은 남편에게 마을에서 제일 가는 의원을 붙여주었습니다. 의원은 남편의 맥을 짚고 나서는 여러 가지 약재를 주고 매일 빠짐없이 남편에게 다려 먹이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부인은 매일 아침 남편에게 약을 다려 먹이고는 저녁이 되어 대감의 침소로 향했습니다. 그리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부인은 아침밥을 먹고 있었는데 갑작스런 구역질에 밖으로 나가 먹은 것을 개원했죠. 임신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대감은 부인을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밖에 나와 부엌일은 하지 말라고 말하며 식모를 붙여주었죠. 그 후로 10달이 흘렀고 부인은 대감이 그토록 바라던 아들을 낳았습니다.
대감은 부인이 아들을 낳자 무척이나 기뻐했습니다. 그 즈음 남편은 어느덧 병이 나아 마음껏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을 본 대감은 자신의 집 옆에 조그마한 초가집을 사서 부부를 그곳에 살게 하였습니다. 대신 아들은 자신과 함께 살던 기와집에 살았죠. 부부는 아들과 함께 살지 못해 안타까웠지만 그래도 좋은 집에서 먹고 자고 하는 게 아들을 위한 길이라며 애써 자위했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아들을 보러 갈 수 있었기에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친형제처럼 지내겠다는 대감의 약속과는 다르게 그와 부부의 사이는 점점 틀어져만 갔습니다. 대감의 관심과 사랑은 온통 아들에게만 쏠려 있었고 형제같이 지내자던 부부를 점점 무시하고 하인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참을 수밖에 없었죠. 혹여나 그의 말을 무시하거나 거역하면 하나뿐인 아들에게 해가 갈까봐, 혹여나 다시는 만나게 하지 못할까봐 그저 머리를 조아리며 대감이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재혼 생각이 없다던 대감이 갑자기 어린 처녀를 새 아내로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그녀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하나 낳게 되었죠. 그러자 그 후부터 대감은 두 부부를 업신 여긴 것도 모자라 첫째 아이를 무시하고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술 더 떠 계모는 자신이 낳은 둘째만 이뻐하며 첫째에게 못된 말을 내뱉기 일쑤였죠. 어찌 그리 생각이 없단 말이냐? 내가 그리 행동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일렀을 텐데 그새 잊어먹었단 말이냐? 옛말이 틀린 거 하나 없구나. 같은 시라고 해도 밭이 다르니 원. 하루는 대감이 불러 기와집으로 향하던 부부는 계모에게 구박당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의 처지를 책망했죠. 그날 저녁 부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집을 떠나기로 한 것이죠. 제가 무시당하는 것은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이 배다른 자식이라며 새어미에게 구박당하는 것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습니다. 나 역시 마찬가지요. 비록 친아들은 아니지만 그 어린 것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 것이 벌벌 떨면서 우는 모습을 보니 너무 가슴이 아프구려. 마누라, 더 이상 이리 살 수는 없소. 우리 밤에 짐을 싸서 떠납시다. 내 몸도 다 나았으니 열심히 일하면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오. 어떻게든 입에 풀칠이라도 하지 않겠소. 그리하여 칠흑같이 어두운 밤 부부는 아들과 함께 초가집을 나왔습니다. 대감이 마련해준 집안 살림은 그대로 놔두고 몸에 걸친 옷까지만 갖고 나왔죠. 그리고 밤새 길을 걸었는데 새벽 달기 울쯤 산기슭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착하기로 했죠. 당장은 돈도 없고 살 집도 없었기에 물가에 조그마한 움막을 지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던 그들은 굶기를 밥 먹듯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막 안에서의 생활은 행복했습니다. 눈칫밥을 먹고 살지 않아도 되니 당연한 것이었죠.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남편은 소작농이 되어 열심히 농사를 지었고 부인은 텃밭에서 직접 기른 야채를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리 열심히 사니 어느덧 움막에서 판자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게 되었고 몇 년이 더 흘러 드디어 초가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죠. 또 몇 해가 흘러 어느새 장성한 아들은 참한 며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네 사람은 후에 손자, 손녀들까지 얻어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눈치를 보며 사는 삶은 불행한 법입니다. 항상 경계심과 긴장을 갖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반면 가난하지만 자유로운 삶은 돈 때문에 불편할지언정 자신 뜻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에 행복할 수 있죠. 그렇기에 안락한 삶을 버리고 떠난 두 부부의 생활이 가난했을지언정 오히려 더 행복했던 것입니다. 막내의 친아비는 대체 누구요? 어느 풍수지리사의 외침. 옛날 풍수지리를 공부하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좋은 집터와 운이 들어오는 묘자리를 알려주었고 그의 말대로 집을 짓거나 묘를 쓴 사람들은 부자가 되거나 관직에 올라 잘 먹고 잘 살았죠. 그리고 선비는 그들에게 받은 돈으로 가정을 꾸려나갔는데 아들 셋을 포함한 5 식구가 먹고 살기에는 턱없이 적은 돈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선비의 가족들은 겨우 입에 풀칠을 하며 살고 있었죠.
그리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인지 어느 날 갑자기 첫째가 선비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남에게는 좋은 땅을 알려주어 부자가 되게 하시는데 어찌하여 우리 집은 이토록 가난합니까? 저도 남들처럼 쌀밥을 한번 배 터지게 먹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 이제 남 좋은 일은 그만하시고 우리도 좋은 터에 집을 지어 잘 먹고 잘 살아보는 게 어떠하겠습니까? 첫째의 말을 듣고 있던 선비가 말했습니다. 나 역시 매일같이 가족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단다. 그래서 주변에 좋은 집터를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보고 있었지. 그리고 마침내 마을 밖공터에 좋은 기운이 흐르는 땅을 하나 발견했단다. 하지만 우리가 땅을 선택하듯이 땅도 그 주인을 선택하는 법. 안타깝게도 그 땅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더구나. 그러니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아니,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땅이 주인을 선택한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가 먼저 나가 그곳에서 움막을 짓고 살아보겠습니다. 말을 마치자마자 첫째는 짐을 챙겨 마을 밖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기운이 좋다는 땅에 볏짚을 엮어 움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살기로 했죠. 하루, 이틀이 지나고 땅이 주인을 선택한다는 선비의 말이 무색하게 첫째는 별 탈 없이 움막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드디어 일이 터졌습니다. 꿈속의 머리가 새하얀 할아버지가 나타나 첫째에게 호통을 치며 내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인도 아닌 녀석이 여서 뭐 하는 게냐? 썩 물러가지 못할까? 우레와 같은 호통 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깬 첫째는 벌떡 일어나 짐을 챙겨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둘째는 첫째가 그곳에서 도망쳤다는 사실을 듣고는 바로 아버지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형님은 아무래도 그 땅의 주인이 아닌 듯합니다. 대신 제가 그 땅의 주인일 수도 있으니 그곳에서 한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아들도 그 말을 남기고는 움막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둘째도 그 땅의 주인이 아니었던 건지 열흘이 못 되어 꿈속에 나타난 할아버지에게 혼나고는 쫓기듯이 도망쳐 나왔죠. 마지막으로 두 형들이 버티지 못하고 도망쳐 온 것을 본 막내 아들이 말했습니다. 비록 제 나이가 어리기는 하나 저는 두 형님들과는 다르게 담력 하나만은 자신 있습니다. 아무리 산신령처럼 보이는 할아버지가 나타난다고 해도 꼭 버티고 살아 집안의 보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사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두 형들도 못한 것을 내가 하겠다는 것이냐? 알겠다. 내가 그리 말하니 그곳으로 가서 사는 것을 허락하마. 대신 위험하면 바로 집으로 도망쳐와야 한다. 꼭 명심하고 명심해라. 막내는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움막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열흘도 못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셋째는 열흘이 넘도록 그곳에서 아무 탈 없이 지냈습니다. 이상하게도 막내에게만은 꿈속에 할아버지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막내가 움막 생활을 한 지 한 달, 두 달, 어느덧 1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막내가 좋은 터의 자리를 잡아서인지 그곳에서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집안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선비는 한 관리의 묘자리를 봐주었는데 그 관리는 선비가 말한 곳에 아버지를 모시고 나서 아들이 과거에 붙는 경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죠. 그 후로 선비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로 인해 큰 돈을 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원한 대로 배 터지게 쌀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돈 걱정 없는 행복한 날을 보내던 중 선비는 아내를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늙음하게 막내 아들 덕분에 넉넉하고 편안하게 살고 있으니 이보다 큰 행복이 어디 있겠소? 부유함이 여기에만 그치지 않고 두 형들에게까지 미쳤으니 내 이제 더 이상 걱정이 없소이다. 다만 한 가지 당신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말해보시지요. 막내는 대체 누구의 아이요?
순간 부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뭔 일이 있습니까? 남편의 갑작스런 추궁에 놀라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부인에게 선비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막내가 내 아이가 아니란 것을 아오. 그리고 내 그것을 어찌 안 줄 아오. 왜냐면 이번에 자식들에게 말해준 집터가 우리 이 씨의 것이 아니라 김 씨의 집터였기 때문이요. 이 씨 집안에 사람이 살면 필시 내쫓기는 곳이었단 말이오. 그러자 그의 말을 들은 아내가 고개를 숙이고는 말했습니다. 사실 예전에 과객을 집에서 재워준 적이 있지요. 그 과객은 당신과 같은 방에서 잠을 잤고요. 한데 한밤중에 누군가가 제 방으로 슬그머니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 그게 당연히 당신인 줄 알았고 저를 품으시길래 아무 생각 없이 함께 밤을 보냈지요. 하지만 모든 일을 끝마치고 그 사람이 방을 나서고 나서야 의심이 들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그리하여 의심이 가면서도 모른 척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아이가 들어서서 막내를 낳게 되었죠. 서방님, 이제야 진실을 말해 죄송합니다. 이에 선비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할 것 없소. 당신의 잘못이 아니니 내 책망할 이유도 없겠지. 그리고 내가 이미 막내를 아들로 삼았고 막내도 나를 아버지로 여기고 있지 않소. 이 또한 우리 부부가 늑바탕에 편안하게 누릴 운명이었던 게니 너무 개의치 마시구려. 자네의 잘못이 아니니 너무 책망하지 마시구려. 그리고 잠시 뜸을 들이던 선비는 뭔가 생각이 난 듯 부인에게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또한 이 사실은 우리 두 사람만 알고 있읍시다. 지금 와서 말해봤자 형제들 사이에 분란만 생길 것이 뻔하니 말이오. 그러니 이 사실을 무덤까지 안고 가기로 합시다. 그리 해주겠소? 선비의 말에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선비는 죽을 때까지 막내 아들이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부인 역시 마찬가지였죠. 오히려 막내가 움막에서 지냈기에 이 모든 부를 이룰 수 있다며 추켜세웠고 그 모습을 본 첫째와 둘째는 예전과는 다르게 막내를 배포가 큰 사람이라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어린 동생이지만 그의 기계를 닮으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둘은 나중에 배포가 큰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후에 무과에 진학해 나라를 위해 싸우는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막내는 아버지가 말한 곳에서 지내면서 가난하던 집안이 살아나는 것을 본 탓인지 나중에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풍수지리사가 되었고 후에 조선 팔도에 자신의 이름을 알릴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집안의 터를 잘 잡아 이룬 것일 수도 있지만 아내의 흠을 덮어주고 자신의 자식이 아님에도 품어준 선비의 넓은 마음 때문에 비롯된 것이 아닐까 싶네요. 너는 어찌 울면서 춤을 추느냐? 상중에 춤추는 아내. 예전 조선의 21대 왕이었던 영조는 백성을 사랑하는 어진 임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백성들의 안위를 살피고자 떠돌이 선비로 변장해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며 몰래 백성들의 집을 둘러보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영조가 한 마을에 시찰을 갔을 때였습니다. 그는 큰 길을 따라 걸으며 마을 사람들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는데 한 집에서 구슬픈 노래소리와 곡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밤중에 곡소리와 슬픈 노래 소리라니 분명 무슨 까닭이 있겠구나. 처음에는 상갓집인 줄 알고 곡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당에는 음식은커녕 조문객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집안 사정이 궁금해진 영조는 안방 문을 살짝 열고 틈새로 방을 엿보았죠. 방 안에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상복을 입고 있었고 눈물을 흘리면서 상을 두드리며 가락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상복을 입고 눈물을 흘리며 신나는 노래를 부르고 있다니. 필시 미친 자가 분명하다. 그리 생각하고 옆을 본 영조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옆에는 머리를 빡빡 깎은 여중이 밥상을 두드리는 박자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녀 역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말입니다.
자신이 본 장면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영조는 다시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혹시나 멀쩡한 사람이 있는가 싶어서였죠. 그러고는 방 한가운데서 구슬피 눈물을 흘리는 노모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제정신이 아니었던 건지 눈물을 흘리면서 박수를 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돌아도 완전 돌아버렸구나. 다 같이 앵속을 한 사발 들이킨 것이 아니라면 절대 이리 행동할 수는 없다. 아니, 그리 해서도 안 되고.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고만 있던 영조는 이내 정신을 차리고는 연신 헛기침을 해댔습니다. 그러자 울고 있던 남자가 기별을 눈치채고는 나그네로 변한 영조를 쳐다본 뒤 말했습니다. 지나가는 과객이신가 본데 오늘은 사정이 있어 재워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다른 집을 찾아보십시오. 보아하니 그럴 것 같아서. 하지만 그 사정이 뭐길래 이 한밤중에 울면서 노래 부르고 울면서 춤추고 울면서 박수를 친단 말이오? 대체 어떤 사정이길래 이리 해괴망측한 일들을 한단 말이오? 그러자 남자가 잠시 침묵한 뒤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집의 장남이고 옆에서 춤추고 있던 여인은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곡을 하고 계신 분은 저희 어머니고요. 사실 오늘은 어머니의 환갑날입니다. 본디 장수하신 어머니를 기뻐해야 할 자리임이 분명하지만 어젯밤에 그만 아버지가 돌아가셨지 뭡니까? 그러니 상주인 저는 문 밖에 나갈 수 없는 처지이고 없는 돈으로 아버지의 장을 치르려다 보니 어머니의 회갑상을 차릴 돈이 모자라 어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를 본 아내가 목숨보다 소중한 자기의 머리카락을 팔아 회갑상을 마련했지요. 기쁨과 슬픔이 같이 오니 마음껏 기뻐하지도 슬퍼하지도 못하고 보시다시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 이런 해괴망측한 장면을 보여드리게 됐군요. 남자의 사연을 들은 영조는 그들을 안타까워하면서도 한편론 대견해했습니다. 진심으로 늙은 어머니를 돌보려는 그들의 헌신에 감탄한 것이죠. 그리하여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네가 보기에는 내가 그저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로 보일 테지만 사실 나는 조선의 왕이라네. 백성들의 안위를 걱정해 변장을 하고 마을을 돌아다니고 있던 중에 자네의 집을 발견한 게지. 방에 있던 이들은 깜짝 놀라 하던 것들을 멈추고는 영조를 향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아이고 전하, 이 누추한 곳에 어찌 이리 귀한 분이.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조용히 하거라. 그리 크게 말하면 내 정체가 탄로나지 않겠느냐. 아이고 전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니, 그리 죽을 죄까지는 아니고 오히려 자네는 상을 받아야만 마땅하지. 내 오늘 이리도 효를 중시하는 너희들에게 무척이나 큰 감동을 받았다. 그리하여 궁으로 돌아가는 즉시 너희에게 상을 내릴 것이니 그것으로 아버지의 장례와 어머니의 환갑을 잘 치르도록 하거라. 그리고 아버지의 상이 끝나면 과거 시험을 보러 오너라. 내 너를 위해 다 준비해둘 터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말을 마치고 영조는 집을 떠나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조정에서 한 관리가 와서 효자, 효부를 위한 상이라며 그들에게 금 100냥과 쌀 한 섬을 주고 갔습니다. 그리하여 가난한 부부는 그것으로 아버지의 장례와 어머니의 환갑을 치룰 수 있었죠.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어느덧 아버지의 3년상을 다 치룬 효자는 예전 영조대왕의 말에 따라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학문을 갈고 닦은 선비는 아니었지만 예전 영조대왕의 뜻에 따라 과거 시험을 보려고 한 것이죠. 물론 벼슬의 뜻도 없었고 장원급제는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출제자가 와서 과거 시험의 시제를 발표했습니다. 그것을 들은 장내의 사람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시제는 상가승문호인곡, 즉 상주가 노래하고 스님이 춤추고 노인이 곡을 한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정시 사회 문제도 아니고 이게 대체 무엇이란 말이냐? 아이고, 이번에 장원급제하면 복순이와 결혼하기로 했는데 올해도 글렀구만. 이리 가면 결혼도 못하고 늙어 죽어 총각 귀신이 되어버리겠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의 과거 시험의 시제는 지금 당장 시급한 나란 일은 무엇인가? 육부의 관리를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가? 같은 나란 일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뜬금없이 한 문장의 시조만 나왔기 때문이었죠. 그리하여 다른 선비들은 답을 제대로 적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효자만은 달랐죠. 그는 예전에 자신이 겪은 일을 천천히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장원급제하여 관직에 오르게 되었죠. 그 후로 아들은 관직에 올라 녹봉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려갈 수 있었고 죽을 때까지 어머니에게 효도하고 아내를 아끼며 살았다고 합니다. 이상 야담설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